네, 이번 순서는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여의도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외전입니다. 오늘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훈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발을 뗀 국민의힘 정진석 콘데요. 하지만 수많은 암초가 기다리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험난해 보입니다. 여전히 그 친윤 비대위란 꼬리표가 이제 달려 있고 닷새 이제 앞둔 새 원내대표 선출이 그야말로 이제 깜깜이인 상황인데 여당의 이게 비대위 인선에 대한 평가 그리고 새 원내 사령탑 후보군과 선출 방식이 아직까지 불명확한 이런 상황에서 두 분은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가처분을 다시 또 한번 겪어야 되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고 그럴까요? 네. 그건 분명히 아마 본인들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인난이 있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친윤 인사들로 짜인 거고 원외 인사라고 그러는데 저희도 좀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원내 인사도 납득이 좀 안 되고요. 친윤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고 이번에도 역시 친윤 윤심이라고 그럴까요? 윤심이 작동을 하는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또 하나 좀 깜짝 놀란 것은 1시간 반 만에 그중에 한 분이 물러났잖아요. 네. 그러면서 호남이라고 그러면서 다른 분을 집어넣는데 그분이 과연 호남인가? 라는 데 대해서 납득을 잘 못하겠어요. 아마 호남에서 태어난 것까지는 맞을 거예요. 근데 호남도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호남 출신이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호남을 끝까지 감추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사실은 저 호남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마스크를 벗는 분들도 있는데 전주의 의원은 아마 그 부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호남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호남. 뭐 지금 그런 거죠. 그래서 뭔가 뭐 스타트를 다시 한번 잘해보겠다라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여러 번 큰 소리를 쳤는데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애게하는 느낌, 뭐 그걸 감출 수가 없습니다. 네. 원내대표 선출 이제 닷새 전인데 이 시점이 되면은 어떻게 이제 선출을 할지 그 방식이 이제 보통 뭐 상식적으로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인가요? 방식은 뭐 분명하고요. 뭐 되게 지금 여야가 방식은 비슷한데 되게 이제 하겠다고 하는 이게 교황 선출 방식은 물론 아니지만 네. 그러나 되게 원내대표가 누구가 가시권 안에 들어오고 그 중에서 이제 투표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국민의힘을 보니까 뭐 백가쟁명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보기에는 뭐 이렇게 많아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있죠. 네. 네. 그 이번에 비대위 구성은 이제 워낙 짧은 기간에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 시간적인 여유가 진짜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추석 연휴 기간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비대위가 구성이 됐는데 그 과정 자체는 아주 매끄럽지는 않았죠. 사실 최재형 혁신위원장에게 비대위원 그 요청을 했었다가 사실은 또 거부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주기환 전 그 수사관, 검찰 수사관이죠. 그 호남 몫으로 내정이 됐다가 이제 다시 번복이 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뭐 결국 정치는 현실이니까요. 현실적으로 비대위를 구성은 해야 되고 또 짧은 시간에 해야 되고 왜냐하면은 앞으로 또 원내대표 선거를 또 관리를 해야 되는 그 선거관리위원회를 또 구성하기 위해서는 비대위가 먼저 구성이 돼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런 면에서는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예전에도 보면은 이제 원내대표 누가 나올 것인가를 두고 이제 설왕설래하는 와중에 그러면 대통령의 뜻은 누구인가를 가지고 늘 말들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할 길은 없지만 왜냐하면 원내 상황이라는 게 대통령하고 그래도 보조를 맞춰야 되는 그런 자리이다 보니까 그런 그 대통령의 뜻이 누군가라는 거 가지고 좀 촉각을 곤두세웠었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에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로 뭐 4선, 3선 중진 의원들이 많이 이제 그 거명이 되던데. 그렇죠. 원내대표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다선 의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뭐 재선 의원까지 거론될 정도니까 보통 이제 3선, 4선
뭐 많은 때는 5선 중에도 원내대표로 이제 나서게 되는데 결국 어떤 사람이 이런 어려운 와중에 원내를 이끌 것인가.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바로 정기국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네. 국정감사 해야 되고 예산심사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고 굉장히 지혜로워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야당과의 어느 정도 그 협상력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그 원내대표로서의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오늘 가처분 신문 2라운드가 펼쳐졌습니다. 근데 일단 볼 때 이준석 대표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탄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원이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결론은 뭐 국민의힘 측이 미뤘죠. 28일 이후에나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서 주호영 오늘 자초가 됐습니다. 정진석 호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오늘 얘기 들어보면은 정진석 위원장도 그렇고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 서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자신감을 피력을 했습니다. 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제가 볼 때 국민의힘으로서는 일단 당원 그 96조 1항을 이제 바꾼 거죠. 비대위가 결성되는 그 요건을 좀 구체화한 거죠. 그렇죠? 지난번에는 너무 이게 추상적이어 가지고 이게 비상 상황이 맞느냐, 비대위로 가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가지고 결국 가처분 신청 한 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의 손을 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비상 상황 요건을 구체화하긴 했는데, 근데 지금 비대위에 이제 이 개정된 당원이 소급 적용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문제죠. 이것은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결과는 알 수는 없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자면 중요한 것은 역시 정당의 결정. 더더군다나 지난 그 판결문에 그래도 근거해서 비상 상황 요건을 구체화한 그런 성의까지 보였는데 이번에 또 이준석 전 대표의 만약에 손을 들어준다면 네. 이것은 지나친 사법부의 정당 정치에 대한 개입이다라는 비판을 받긴 받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 다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은 좀 이제 두고 봐야 되지만 정당에서 벌어지는 모든 정치적인 결정을 법원이 그 내용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게 국민의힘 입장이죠. 당에서는 뭐 당론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전략공천이라든지 이런 거 다 민주적이지 않거든요. 네. 하지만 정당이 결정하는 정치적인 영역의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이죠. 네, 어떻게 전망하시죠? 오늘 근데 일단 연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28일로. 원래 지금 3차 가처분 신청이라는 것이 당원을 이렇게 비상 상황을 뭐 떡 주무르듯이 고치는 게 맞냐라는 부분이었는데 이것을 오늘 신문을 제대로 하지 않고 28일로 넘겼다는 것은 28일까지 지금 2기 비대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진석 비대위가 여러 가지 결정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전당대회에 관련된 일정까지 뭐 쭉 언제 어디서 어떻게까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28일 날 신문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일들이 결정이 돼가지고 이 판사로서 부담을 너무 많이 가지게 돼서 이건 이준석 대표한테 좀 불리한 대목이죠. 그래서 그걸 안고 28일로 연기를 했다는 결정은 이준석 대표에게는 불길한 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고 보면은 법리적으로는 압도적으로 이준석 대표에게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 현실은 이렇게 되면은 이준석 대표에게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 유불리가 어떻게 작동할지 잘 모르겠고요. 결국은 판사 마음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판사의 배짱. 뭐 지금 선을 넘느니 마느니 하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네. 겁박을 주고 있기 때문에 판사의 배짱에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법리는 이준석 전 대표가 우위에 있는데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이런 압박을 과연 견딜 수가 있을까?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그 오는 28일 딱 앞으로 이제 2주가 남았는데 집권 여당과 전직 대표 이준석 대표의 운명의 날이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 이 날에 또 국민의힘 윤리위 전체 회의도 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연인지 국민의힘의 어떤 그 의도가 깔려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절차적으로 보면 우연히 겹친 거죠. 28일이라는 날짜는 정말 우연히
두 주체가 하나는 재판부와 신청인 비신청인이 결정을 한 거고 또 하나는 당의 윤리위가 결정을 한 거고 그래서 우연인데 윤리위가 28일로 이렇게 연기가 됐다는 걸 알고 이날 또 결정을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 날짜가 겹쳤다는 것이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기획한 결과가 아닌 걸로 저도 이제 알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윤리위는 보통 통상 평일에 열릴 경우에 저녁 7시에 열리더라고요. 지난번에 윤리위 결정도 그랬고 그래서 이번에는 또 언제 열릴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은 보통 법원의 그 판결은 그래도 오후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전이 됐든 오후든 낮에 나오는데 그러면 그거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윤리위도 일종의 이제 판결문을 쓰는데 그것도 미리 작성을 다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그 판결도 28일 당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또 신문을 거치고 그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좀 크죠. 네.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넘어야 될 산이 그렇다면 두 개죠. 윤리위의 결정, 판결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경찰의 소환입니다. 16일 날 소환되기로 했다라는 것은 뭐 합의된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부정을 했기 때문에 소환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제 본인의 사법 리스크도 본인이 관리해야 될 굉장히 중차대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됐든 윤핵관이 됐든 이제 피로도가 굉장히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 뉴스를 언제까지 봐야 되는 것인지 이런 당심도 그렇고요, 민심도 그렇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는 비대위는 뭐 플랜을 제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빨리 안정화시키고 전당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여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 이 코너 타이틀이요. 이 리스크인데요. 또 다른 이 대표, 이재명 현직 당대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이 대표가 이에 대해서 야당 탄압이다, 정적 제거다 이렇게 첫 작심 발언을 했는데요. 1년 만에 수사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그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 그 여러 가지 범죄 의혹은 본인이 만든 겁니다. 이것은 뭐 국민의힘이 만든 것도 아니고 뭐 윤석열 정부가 만든 것도 아니고요. 과거에 대선 전부터 있어 왔던 그 범죄 의혹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정치 탄압이다 이야기하기가 좀 겸연쩍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 탄압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검찰 소환에 불응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성남 FC 그 제3자 뇌물 공여 이것도 굉장히 사안 자체가 큽니다. 오히려 그 지난번에 뭐 허위 그 답변 네. 그 선거법 위반이죠. 그거보다도 오히려 굉장히 죄질로 보면 더 중하죠.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것은 이제 부패와 연루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죄질이 크다. 왜냐하면은 그 대가성의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냥 뭐 성남 FC가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대기업이 그냥 선의로 후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병원의 그 부지 3,000평 부지를 상업 용도로 그 용도 변경을 해주는 그런 대가성으로 이제 성남 FC를 후원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이재명 대표로서는 피해가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좀 예상은 됐던 거예요. 한참 선거 와중에 여러 가지 선거들이 있을 때 아마 수사를 받게 되면 이런 순서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시나리오가 뭐 여러 판이 돌아다녔는데 저는 일단은 김혜경 여사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선거법 관련 9월 9일 이전에 뭔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쉬운 수사부터 할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그때 여러 가지 중에 제일 쉬운 수사가 성남 FC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백현동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 예상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이게 검찰의 시나리오이기도 하지만은
수사가 많이 된 것 또는 수사의 난이도상으로 봤을 때 좀 쉬운가 뭐 이런 걸로 봤는데 사실 성남 FC 문제는 굉장히 많은 수사가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루어진 수사를 가지고 성남지청에서 지청장하고 차장검사가 대판 싸움을 벌이기도 하고 차장검사가 사표를 내고 나가기도 하고 이 결국은 가지고 있는 증거와 증인을 가지고 해석의 문제였기 때문에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내놓지 않았지만 성남지청의 차장검사는 기소 의견으로 이미 내놓은 거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제3자 뇌물 공여가 된다고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의 신청에 따라서 보강 수사가 이루어진 거고 성남 FC는 이렇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이제 그 경찰청장의 진술에 따르면은 경찰청장이 언급을 했죠. 이 지난번에 경찰 수사에서는 이제 무혐의 처리가 됐는데 보완 수사를 이번에 새롭게 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또 이후에 새로운 그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나왔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오늘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경찰 수사를 그냥 결과를 번복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자료와 새롭게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오늘 경찰이 밝혔죠. 지금 정권 교체가 되면서 여러 가지 증인들의 증언이 좀 바뀌는 부분이 꽤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가 보면 뭐 이 성남 FC도 그렇고 백현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흘러나오게 될 거고 그거에 따라서 수사가 박차를 가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사실은 예상과 예측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이제 대표에게 어쨌든 이제 상황이 좀 이제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니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신의 복심이자 대장동 키맨으로 이제 불리는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으로 이제 전진 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안에서 당내 의견도 이제 갈리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이 대표의 발언, 자신에 대한 이런 수사, 뭐 검찰의 이제 기소, 송치가 정적 제거에 대한 국가 역량을 이제 소모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이 발언을 포함해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이런 일련의 이 대표의 행보가 이제 정면 돌파에 나서는 것인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뭐 이 대표가 이걸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죠. 그런 이제 당의 역량을 모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제 정진상 정무실장 기용은 이 정진상을 앞세워서 하겠다는 것보다는 제가 해석하기에는 정진상을 보호하겠다는 의도가 훨씬 더 강합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은 일단 전열을 가다듬고 뭐 하는 그 일환인데 정진상을 앞세워서 이걸 돌파해 보겠다는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그건 언론들이 약간 좀 오버하는 해석을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정진상 정무실장 기용은 의미는 있죠. 그런데 그게 정진상을 앞세워서 돌파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은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당의 주요 역할을 이제 맡기는 건 오히려 이제 보호의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는군요. 예. 근데 상당 부분 저는 앞서 말씀하신 거에 좀 공감이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무실장이라고 하는 대표의 정무실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된 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당 대표들이 정무실장 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사실 김철근, 이준석 전 당 대표의 정무실장도 그런 그 뭐 7억 각서를 써준다든지 그러니까 거의 그 당 대표의 복심 역할을 했단 말이죠. 아마 민주당의 당 대표 정무실장도 당 대표의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모든 당의 그 이슈 사안들을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일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합법적으로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당대표 본인이 처한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정진상만한 인물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진상이라고 하는 정무실장은 이재명 변호사 시절부터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오랜 기간 같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성남시 그다음에 또 경기도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정말 실세 중에 실세죠. 네. 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정진상 정무실장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게 하는 것은 사법 리스크를 헤쳐나가는데도 분명 도움이 되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의도 정치외전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이준석발 가처분 리스크의 국민의힘 그리고 이재명발 사법 리스크의 민주당 등 전 현직 당대표 리스크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